예. 자, 이번 시간에 제 챕터 4 소득세법 정리, 자, 제 1절 소득세법 총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득세법으로 넘어갔죠. 부가세법에서 이제 이론상 문제로 한 3문제 정도 나오고요. 예, 소득세법에서 이론상 문제 2문제 정도 나오죠. 실무적 볼 때는 부가세법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그 양식, 그거하고 이제 매매 전표 입력해준 그 내용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실무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고,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입력해 줄 때 그때 다시 한번 다시 보게 될 건데, 사실상 근로소득에 관련된 내용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 문제로 2문제 정도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실무하고 겹쳐 있는 문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론상으로. 그래서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많이 나온 파트가 총칙이라든지 맨 마지막에 절차사항 있죠? 신고 납부 절차사항 이쪽이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각종의 이제 소득에 대한 그 세법의 문제를 묻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대개는 이제 앞뒤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에서 많이 나오는 이렇게 경향을 보입니다. 자, 238페이지 보게 된다면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총칙이죠. 총칙 파트에서 먼저 보도록 하죠. 자, 01번 소세의 특징이죠. 뭐 항상 모든 세목마다 특징이 먼저 나오는데, 소세의 특징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이건 소세만의 특징하고 이게 보기 좀 그렇고, 이제 뭐 소세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보세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 원천설에 의한다. 소득 원천설.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이 규정되어 있다 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과세한 게 아니고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열거해서 세법에서 열거해서 나와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이죠. 소득 원천설 열거주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열거주의 반대 개념이 포괄주의죠. 포괄주의. 포괄주의는 이제 참고로 이제 법인세법이 그렇죠. 법인세가.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는 이제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 이죠. 그래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이 모두 8가지죠. 이, 배, 사, 근, 연, 기, 태, 양. 8가지 대해서 이제 다시 각각 쪼개서 열거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이자, 배는 배당, 사는 사업, 근은 근로, 여는 연금, 기는 기타, 태는 퇴직, 양은 양도. 이거 암기해야 되겠죠? 2배사고 연기 태양 하면서 암기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소득세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소득 원천설에 취한다. 그 차이점 주의하시고요. 포괄주의다, 열거주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류과세, 종합과세죠. 이게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그래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2배사항 연기까지. 2배사항 연기. 종합소득이 돼야지 누진과세가 효과 있죠. 누진과세가. 과세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소득이 많은 자한테 더 무거운 세금 물리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6에서 42%의 7단계 누진세에 적용해 주는 게 좀 형평성이 맞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소득세법은 대원칙은 종합과세가 원칙인데, 종합과세하기 곤란한 게 있죠. 퇴직과 양도죠. 퇴직과 양도는 왜 종합과세하지 않고 이건 분류과세하기 한다 얘기하는데, 그 시험 문제에서 분류과세 대상이 뭐냐,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뭐냐 이렇게 나와요 또. 자, 분류과세하는 이유가 있죠. 이거는 여러 해 동안에 쌓여 있는 소득이죠. 여러 해 동안 쌓여 있는 소득이 한꺼번에 한 해에 일시에 발생해야죠. 퇴직소득은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쌓여있던 누적된 소득에 대해서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것 때문에 뭐 최고 세율이 다 적용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세금 대해서 만약에 합산된다면 2배상은 연기에 대해서 최고 세율 적용되는 그런 불합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양도 마찬가지죠. 양도 같은 경우에도 샀다가 팔았을 때까지 쌓여있는 여러 해 동안 쌓여있는 양도 차이에 대해서 한꺼번에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합산하기 좀 곤란하다 얘기죠. 곤란하다 얘기예요. 그래서
퇴직과 양도는 따로 그 소득만 따로 떼내서 신고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소득이 합산되는 거고 어떤 소득이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지 좀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세, 분리과세가 있죠. 종합과세 중에 이제 분리과세 되는 게 있어요. 종합소득 대상 중에서 일단 대원칙이 종합과세예요. 종합소득에 있는 이입의 사학은 연기는 다 합산과세인 건데 일정한 이 소득 중에서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떼내서 일정한 금액만 세금만 걷어들이고 납세금은 면제시켜 준다 얘기죠. 그게 이제 분리과세 얘기예요. 분리과세. 서로 이제 상극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과세 소득 방법이 종합과세가 있고요. 종합과세가 있고 분류과세가 있어요. 분류과세. 종합과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산과세가 있고, 합산한다. 기본이 합산이죠. 이게 합산해서 과세한 거고, 종합과세 중에서 분리과세 되는 게 이제 발생한다 얘기죠.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는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는 별도예요. 분류과세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얘기고, 종합소득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얘기고,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대상의 소득이에요. 이입의 사학은 연기 소득인데 이건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내서 과세하겠다. 방법은 원천징수 방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방법에 따라서 분리과세 하게 되는 거죠. 만나서 원천징수 이게 좀 이따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건데 이제 나중에 분리과세 대상이 건 뭐냐 하는 게 또 중요하게 문제로 많이 나오죠. 자,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인적 공제 제도가 있다. 인적 공제 제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인자죠. 사람에 대해서 공제 주겠다죠. 공제하는 거는 디덕션, 이렇게 영어 디덕션 얘기하는데 차감해 준다 얘기죠. 디덕션. 차감해 준다 얘기예요. 뭐 차감하는 게 더 낫겠죠. 공제금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인적 사람의 형평에 따라서 만약 가족이 많으면 많이 공제 주고 가족이 적으면 적게 공제 주고 그 다음에 부양 가족이 좀 이게 장애가 있다 하긴 되면 좀 많이 공제 주고 그래서 인적에 대해서 좀 형평을 좀 봐준다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게 과세 형평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부가시세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인적 공제 있다 하면 틀리죠. 소득세법이 소득세 같은 경우가 이제 인적 공제가 있게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이제 거래세가 되고 있고 소비세이기 때문에 굳이 소비자에 대한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벌어진 소득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부양비로 생계비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판단해서 그만큼의 개인적 사정을 다 봐줘서 차감해 준다. 그래서 나중에 인적 공제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할 필요 없는 게 여러분들 이게 연말정산 때 진짜 신물 날 정도 봐요 이게. 나중에 실무 파트 가면 이 연말정산할 때 이제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인적 공제 사항이. 인적 공제의 반대 개념은 또 물적 공제라는 게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준다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연말정산 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소득세법은 인적 공제 제도가 있고 부가세는 인적 공제 제도라는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개인 단위 과세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만 딱딱 잘라서 과세한다.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끼리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 준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죠. 예전 같은 게 이제 뭐 15년 전 같은 경우에는 금융 배당 소득, 금융 소득인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또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과세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간에 명의를 변경하면서 소득을 쪼개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와 틀리게 누진과세 제도 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 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증가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소득이 몰려 있는 거하고 같은 소득을 2명 있는 거하고 이거의 2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한 사람한테 소득이 몰리면은 그만큼 세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득은 웬만하면은 인적으로 해서 쪼개주면은 그만큼 세금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의 바꿀 수 있잖아요. 쉽게 배우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과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부부 합산 과세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과세라는 게 있다. 가족별 합산 과세라는 게 있다 하면 틀게 된 거죠. 그런 거 없고 이제 그게 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유효 판결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개인주의예요. 개인이 뭐 그 합법적 하라는 얘기죠, 그냥 이제 명의 부부간의 명의 변경해서 하는 거 합법적 하시고 대신 뭐 증여세 같은 거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개인 단위 무조건 한다. 부부가 뭐 어떻게 되고 왔네 어떤 전략을 짜든 간에 그거는 합산과세 같은 건 이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소세 같은 게 철저하게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는 이제 7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고 있죠. 비교해 보건데 이제 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세율 구조죠? 비례 세율 구조죠. 단일 세율 구조죠. 비례가 아니고 단일 세율 구조죠. 10% 단일 세율 구조가 되어 있죠. 근데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금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제도가 되고 있다. 세율은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뭐 6에서 6%, 15%, 24%, 35%, 40%, 42% 이렇게 딱 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그런 문제 안 나오겠지만 이게 계산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게 하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소득세율은 다 주어집니다. 시험 문제에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건 뭐 암기하실 필요 없이 그냥 특징이 그렇다. 특징이 7단계 누진세율 적용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요. 그래서 238페이지 영의번호 갑니다. 영의번 소득의 분류와 가세 방법. 아까 잠깐 언급했죠. 언급해서 이제 종합소득의 과세 대상 소득이 뭔지 얘기했습니다. 204은 연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꼭 암기하세요. 204은 연기.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204은 연기 태양하면서. 자, 넘어가 보시고 239페이지 원칙징수라는 게 있는데 원칙징수 여러분들 실무 파트에서 나오죠. 실무 파트에서 원칙징수 예상 신고서 작성해 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자세히 보게 될 건데 이제 참고 삼아 여기서 보게 된다면 완납적 원칙징수가 있고 원칙징수라는 게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소득의 원천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뭘 징수한다? 소득세를 징수해준다 얘기죠. 소득세를. 납세무자의 소득세를 징수해준다는 얘기죠. 그 약자에서 원천 징수한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시간이 지체되면 그만큼 탈세할 수 있는 여력이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소득 줬을 때 바로 세금 징수하겠다 얘기죠. 소득 지급한 자한테 원칙징수금을 주면서 바로 얘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네가 대신 납부해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소득자 입장에서 납세무자 입장에서는 좀 탈세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된 거죠. 자, 여튼 간에 그렇게 된 건데 종류가 두 가지 있다. 예납적 원천 징수한 게 있고 완납적 원천 징수하는 게 있죠. 용어 정의 딱 보시면 쉽게 다가오죠. 예납에 의한 건 미리 납부했다 했죠. 미리 납부했다. 그럼 뭐가 있다?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죠. 소득세를 확정 신고한다. 언제 합니까? 확정 신고는 5월달 하죠. 5월달입니다. 그렇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알죠? 5월달 신고할 때 미리 납부한 거니까 확정 신고 시에 기납세 공제로 차감되죠. 기납부세 공제로 차감됩니다. 차감됩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죠. 이게 원칙징수 납세는 끝난 게 아니에요. 완납적 원칙징수는 원칙징수하면서 더 이상 너는 여기 대해서 세금 납부할 게 없다. 이게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분리과세 대상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접근하시면서 이제 원칙징수 대상 소득이 뭐고 그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뭔지 이거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 239페이지의 중간에 있는 거주자 분리과세 대상 소득 중요하죠.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자, 지금 뭐 간단히 보시고 만약에 이제 잘 안 들어온다 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204학은 연기 공부하게 될 건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각각 소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류가세 대상 소득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정리해도 됩니다. 자, 여튼 간에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까지는 좀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자 배당 소득.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는 분리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을 줬을 때, 은행이 이제 증권사에서 줬을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해서 나머지 금액만 주게 된 거죠. 그 금액은 국가한테 은행이라든지 증권사에서 세금으로 이게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예금을 탔는데 이자가 붙었다.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한 적이 없죠.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2천만 원 미만이니까. 이걸로 완납점 원천징수 됐으니까 끝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줄 필요 없다. 만약에 이게 예납자 원천징수 됐다. 분류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10원, 20원 이자 받은 거에 대해서 무조건 5월달에 종합소득세 따로 신고해야 돼요. 불편하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완납점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다 끝나버린다. 은행에서 알아서 해준다 얘기죠. 자, 2천만 넘어갈 때는 조건부 종합과세 된다는 건데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도 굳이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 동감이 이번에 근로소득.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소득 알바 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역시 돈 줬을 때, 급여소득 줬을 때 원칙수된 소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준 자가, 지급한 자가 납세무 다 끝나게 되는 거니까 굳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 줄 필요 없다. 이죠? 다 집에 가라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도 사적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원, 한 달에 월 평균 100만 원이죠. 월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연금소득도 이제 연금소득 관리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사적연금 100만 원 이하 줬을 때는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타 소득 예상치 못하는 소득이 발생했어요. 우연치 않게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 300만 원 이하일 때도 역시 원한다 하면은 신고하지 말라. 어차피 받은 소득은 세금이 다 징수되는 나머지 소득이 되는 거니까 그걸로 납세무가 종료되는 거니까 그걸 만족한다면 더 이상 신고해 줄 필요가 없다.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중에서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사람들 같은 경우 되게 이제 주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해서 납세무에서 끝내주겠다. 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이거는 이제 원칙징수 되는 게 없죠. 원칙징수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세무서에서 이제 5월달에 세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아서 납부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소득만 따로 이제 15.4% 이 세금만 납부하세요 하면서 이게 날라옵니다. 통지서가.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만 좀 골라서 보세요. 시험 문제 다음 좀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하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